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가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품목분류 실무, 그 다음에 그 관세법 대한 특례법인 그 FTA 협정, 관세법, 특례법이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났고, 세 번째 우리 수출입 통관 실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 과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나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품목분류 실무 다음으로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로직은 배워보시면 좀 간단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FTA 협정을 진짜 여러 국가 또는 그 지역 통합체와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립니다. 협정별로. 그래서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가별로, 그 협정별로 어떠한 협정은 어떠한 부분이 된다. 어떤 협정은 어떤 부분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조잡하게는 문제가 그 합격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기초적인 거, 진짜 실질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가가치 기준이나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협정은 어떤 되고 어떤 협정은 또 안 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 차례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원산지 규정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FTA 관세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좀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산지란 무엇인지, 원산지 규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 2장 보시면은 특혜관세 적용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A 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어떤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입될 때 그 국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해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 협정 세율 적용 신청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율에 대해서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특례 관세, 즉 협정 세율 적용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 품목, 그 다음에 원산지 상품 요건, 원산지 운송 요건,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5가지 일반 요건을 하는데 각각 이제 그 협정별로 다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보시면은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 불완전 생산 물품, 그 다음에 영내 생산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원산지 재료의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FTA 협정을 보면은 뭐 서비스 관련 협정, 상품 협정, 그리고 원산지 기준, 그 다음에 보시는 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의 가장 총칙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총칙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5장 보시면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FTA 협정을 위해서 협상을 할 때 그 어떠한 그 HS 6단위 전세 공통이잖아요. 6단위별로 서로만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A국이 우리나라 수출할 때는 이 A라는 물품에 대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요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에서 A국으로 수출을 할 때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뭘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HS 6단위별로 기준이에요. 갖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기준부터 보면은 완전 생산 기준이 있고 불완전 생산 물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제약 당사국 내에서 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거나 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부터 뭐 생산이 되거나 채취가 되거나 만들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 나라에서만, 한국과. 근데 불완전 생산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그 A국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물품 수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반제품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이 국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다른 국 또는 다른 국 및 A국에서 물품에 대해서 생산이라는 과정이 모두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최종적인 그 가공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이게 바로 불완전 생산 물품이에요. 거의 다 이제 불완전 생산품이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영내 생산 원칙이 있습니다. 영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 그 FTA 협상을 맺으면은 그 채약국 영토가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역이에요, 영역. 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땅덩어리 또는 공중 또는 영공 또는 영해, 뭐 바다에 있는 무슨 어획물이나 또는 바다 아래 해저층에 있는 뭐 광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영역 내에서 생산을 해내는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충분가공 원칙은 이제 불완전한 생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특수한 부역에 최종적인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충분 가공 원칙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는 되게 그 주관 개괄적인 거죠. 충분한 정도의 그 생산을 그 영역 땅덩어리 내에서 해라 그겁니다. 충분한 정도. 그래서 그 충분한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뭐다?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가공 공정 기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자장 보시면은 원산지 결정 특례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누적 기준, 최소 허용 기준, 중간재, 대체 가능 물품 등 여러 가지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준은 일반적인 총칙적인 규정이고 원산지 특례 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 적용시켜가지고 원산지 판단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5장 보시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단위별로 각국이 6단위별로 그 자국의 물품에 대해서 또는 비국에 있는 자국의 물품에 대해서 서로 수출을 하고 또 수출할 때 여기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그래서 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준도 충족시켜야 되고 이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품목별 기준도 그 물품만은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6단위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번 변경, 가공 공정, 부가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1장 원산지 규정 개요를 볼게요.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부터 볼게요. 원산지 규정의 개요를 보면은 원산지라 함은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라 함은. 그래서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한마디로 국적이라고 칩니다. 그 금의 국적.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었는데, 즉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는데, 드는 보세구역을 경유한 경우에는 보세구로 반입이 되었는데 이 물품은 어디에서 왔냐? 그겁니다. 어디에서 왔냐? 자, 그래서 이 물품의 국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원산지다. 원산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국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산지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적이니까. 어느 국가에서 왔냐? 어느 지역에서 왔냐?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 보시면은 세계 각국은 무역 정책상 원산지 규정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보호예요.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비자가 딱 물품을 봤을 때 맨 처음에 그 물품의 상표나 그 물품의 성능, 기능, 재질, 재질까지는 보겠죠. 성능, 기능 등을 보겠죠.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효용이 있나 볼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물품의 원산지도 보게 되어 있어요. 봤는데 메이드 인 뭐 후진국이다. 그러면은 물품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뭐 메이드 인 EU 같은 아주 EU나 일본 같은 그 선진국 같은 거를 보면은 아, 이 물품이 이제 어딥니까? 그 선진국을 만들었으니까 물품에 대한 성능 같은 게 상당히 좋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발 같은 거 보면은 나이키 신발 같은 것만 봐도 메이드 인 USA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나 메이드 인 필리핀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품은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그래서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국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단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이키 신발인데 딱 보니까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메이드 인 필리핀이네, 메이드 인 차이나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공장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걔네들은 그 물품 만드는 특허나 제조 방법, 그 물품에 대한 권리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이나 만드는 방법들을 그 말씀드린 필리핀이나 중국 그런 거 국가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가가 원산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역사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목적에
원산지 규정과 국가별로 관세 대우를 달리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종류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그 큰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규정으로 쪼개집니다. 원산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특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혜 관세, 특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특혜 관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 같은 경우에는 요 관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관세.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FTA 되겠죠. 그리고 뭐 관세법에 있는 GSP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GSTP, 최빈개발도상국 간 거래된 물품.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로 수입될 때는 다른 국가보다 더 관세가 낮아집니다. 낮아요. 그래서 어느 국가로부터 왔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특혜 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면은 일반적인 관세보다 세율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본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특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산지 표시 쪽이에요. 원산지 표시 쪽.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나라 물품이 수입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외무역법에. 그래서 어떠한 그 HSK별로 그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물품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이게 4301 쪽이 이게 모피입니다. 생모피. 근데 생모피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약간 모피의 원단 쪽이에요. 원단 쪽. 그렇죠? 그럼 생모피가 들어오면은 원산지 표시 무조건 해야 되냐? 얘는 대외무역 규정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이 물품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물품입니다. 안 하는 물품. 애초에 비대상 물품이에요. 원산지 표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외한 물품들이 대무역 규정에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 HSK별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대무역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세율이라는 게 상관이 없죠. 원산지 표시이기 때문에 관세율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시 목적이니까 단순히 수입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끝! 그겁니다. 그것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덤핑이나 상계 같은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요. 근데 이때 지정을 합니다. 그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또는 그 수출국도 지정하고 그 수출자도 지정합니다. 수출자도 지정해요. 수출국만 지정하거나 또는 수출국에서 그 수출국에서 그 수출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디 수출국에서 왔냐에 따라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비특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목적이죠. 이거는 관세율이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별로 관세 대우를 달리하기 위한 그게 바로 요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 표시라는 것도 무역 장벽이에요. 무역 장벽. 그냥 수입하면 될 것 같다가 그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 무역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원래 그 규정이 원래 있을까 말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표시하면 된다. 좋았어. 근데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또 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글자 크기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더 작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위반이 되면은 세관에서 맨 처음 첫 번째 걸리면은 세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바꿔. 왜냐면 원산지 표시도 이제 수입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수입 통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정 요건 내리면은 이제 수입자는 보수 작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다시 보조합해서 원산지 표시 다시 합니다. 그 크기에 맞게. 그래야지 통관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두 번째 또 걸린다. 그때부터는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물품 가격에 얼마만큼의 과징금 계속 부과돼요. 계속 부과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무역 장벽이다. 무역 장벽.
그래서 이제는 그 글자 포인트 규정들은 그 시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장 원산지 규정의 연역을 보면은 맨 처음에 보시면은 그 프랑스 파리에서 1883년에 목적은 산업재산권 보호 목적을 위해서 원산지 규정이 처음 국제법규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99년, 연도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1899년 미국 유럽 국가들의 관세법에서도 원산지 규정이 입법화가 되었고 1947년 같았죠? 그때 원산지 표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14년에 미국인데 교토협약 부속서에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고 그때는 원산지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얘네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 규범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TO에서는 이렇게 국제 규범적인 역할을 못하니까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에서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칙밖에 없어요. WTO 정한 거는. 그래서 원칙만 정하고 그 원칙을 각국에서 자기네들 맞게 입법화를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다 한 거예요? 대무역법에다가 해놓은 겁니다.